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듀얼러티라는 말이 나오죠. 그 우리말 번역은 이중성. 그래서 이제 파동하고 입자의 이중성을 이제 듀얼러티라고 하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수리적 업적이 바로 이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뭐길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자체의 직업이 이게 이제 수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uncertainty principle은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어떤 딱 결과예요. 실제로 그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논문이 보면 막 엄청난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뭐 증명한 건데, 이게 그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 보기 편해요. 매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리를 수학적인 논리다라고만 치부를 해버리면 우리는 배울 게 1도 없죠. 그래서 이 uncertainty principle이 실제로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를 입자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광원이 있습니다. 이 광원에서 여기에서 띠용 빛이 새어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누가 있느냐? 짜자자잔. 뭐 전자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입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뭐냐면 이게 입사광, 인시던트 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이 이 전자에 탁 닿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짜자자잔 하고 이런 식으로 회절해 갈 거란 말이죠. 그 회절해 간 빛을 짜잔, 자, 뭘 그린 거냐면 눈을 그린 건데, 눈은 눈인데 여기 이제 눈의 역할은 여기서 디텍터. 됐죠, 됐죠? 디텍터.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바로 디텍터에 수집된 회절광의 정보, 요거로부터 관심 입자, 지금은 저 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뭐 이런 걸 무슨 렌즈라 그래? 볼록 렌즈, 뭐 오목 렌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다음에 얘는 들어오면 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하 광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하 광학이 언제 성립되냐면 19세기 말에 성립돼요. 그래서 그 기하 광학이 성립될 때에 그 뭐냐면은 인류의 인식 방식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인식하잖아요. 뭐 준영이, 채린이 인식하잖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광원에서 빛이 왔고 그 광원이 여러분들을 때리고 그게 회절되어 들어온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 등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19세기 생각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19세기 때 확립된 이 생각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들 여기서 첫 번째 이 광원의 입사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원의 입사광의
진동수가 작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Hnu가 무슨 표현이에요? Hnu가 바로 여기에 있는 광원의 광량자 에너지 수식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잠깐 광량자 에너지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유명한 E는 Hnu 그 다음 수식이 어떻게 되죠? E는 Hnu 그 다음에 램다분의 HC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가 더 있죠. 굉장히 유명한 수식 PC가 있죠. PC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요거는 파장이고 얘는 진동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입자로 보았을 때 그 진동수가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속을 파장으로 나눈 걸 진동수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그 녀석이 이제 선 운동량인데, 그게 요 광량자의 선 운동량을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광량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표현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광원에서 나오는 광량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때 그 진동수가 작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진동수가 작다면 그 광량자의 뭐도 작다는 얘기예요? 운동량도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렇게 됩니다. 광원의 운동량 이게 작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에 전달하게 되는 충격 역시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자에 입사광이 딱 닿게 되면 이놈의 전자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진동수가 작으니까 때려도 찔끔 움직이고 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솜으로 돼 있는 공 있죠? 솜으로 돼 있는 몰랑몰랑한 공을 휙 던져서 맞췄어요. 그럼 뭐 탱 맞고 막 자빠지겠어요? 뭐 꿈쩍도 안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볼링공을 던졌어요. 볼링공 맞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겠죠?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측정의 신뢰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디텍터에 회절광이 왔잖아요. 그럼 디텍터에 회절광이 왔으니까 역으로 원래 그 입자가 이쯤 있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역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게 얘가 조금밖에 안 움직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하나 여기 있다고 하나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진동수가 작고
살펴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 요거를 A 그다음에 B. 자, 진동수가 작고 그다음에 파장이 큰 웨이브는 회절하는 정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자, 회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디프렉션이라고 하죠. 자,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클수록 그 파장은 회절을 잘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방문을 닫아뒀어요. 방문을 닫아놓으면 바깥의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방문을 닫아뒀어요. 바깥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나요? 네. 소리는 잘 들어오죠. 이게 회절이에요. 빛하고 소리 중에 누가 진동수가 더 커요? 빛하고 소리 중에 누가 진동수가 더 커요? 빛의 진동수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죠. 그 소리 에너지가 빛보다 훨씬 약하다고요. 그래서 소리를 맞아서 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소리를 계속 주면 이게 소리를 주면은 그걸로 온도를 올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오래 진짜 오래 해야 돼요. 근데 빛을 줘서 온도를 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쉽죠. 빛이 훨씬 진동수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동수가 강할수록 회절을 잘 해요? 회절을 잘 못해요? 진동수가 강할수록 회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빛 같은 경우는 회절을 못하니까 이 틈새로 잘 새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소리는 진동수가 커요? 진동수가 작아요? 빛에 비해서. 소리는 진동수가 작거든요. 파장이 길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아도 이 틈새로 회절되어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파장이 크게 되면 회절하는 정도가 크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회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막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어나오니까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회절이라고 하는 건. 그 방향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 악기도 마찬가지인데 꽹과리 있죠. 꽹과리를 막 치잖아요. 그럼 이건 꽹과리는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꽹과리는 그 소리 중에서도 진동수가 큰 편이에요? 진동수가 작은 편이에요? 꽹과리 같은 거는 진동수가 큰 편이죠. 그럼 그건 어디서 그 소리가 난다.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북소리는 방향성을 알기 쉬워요? 알기 어려워요?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집에 음향기기 설치해 본 적 있어요? 음향기기? 음향기기가 이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고음을 내주는 스피커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화면 놓고 고음 스피커는 사람이 딱 앉아있는 위치에 가장 보강 간섭이 잘 되는 위치를 찾아서 고음 스피커는 위치를 잘 놔야 앉아있는 사람이 그게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보강 간섭, 성세 간섭을 활용해서. 그런데 저음을 내주는 스피커를 우퍼라고 하는데 우퍼는 방향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퍼는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아무 때나 둬도 돼요. 사람 귀에 똑같이 들려요. 방향을 느낄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회절을 한다는 건 방향성이 불분명한 거를 뜻하는 거라서 어떻게 된다? 회절은 입사한 다음에 회절은 방향이 제각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절하는 빛의 일부만 디텍터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절광과 관심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전자로부터 회절하는 전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디텍터라고 하는 건 그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해져 있는 디텍터에서 포집되는 회절각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나가는 에너지가 많아지죠. 그럼 이때 회절하는 전체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은 입사광 빼기 반사광 하는 게 바로 이 입자가 얻은 운동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그 운동 에너지 역시 불분명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측정하기가 어렵다. 바로 표준 편차가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크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줄게요. 드시겠습니다. 짜자자잔. 이 광원 진동수가 클 때 자, 이제 광원 자, 이역 입사광 자, 전자 그럼 앞에 설명을 이해했다면 광원의 진동수가 크니까 이 입사광의 운동량이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는 이 광량자가 이렇게 솜으로 만든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입사광은 볼링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로 전자를 땅 하고 맞춰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엄청 움직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로부터도 회절광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U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디텍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절광으로부터 이 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입사광에 맞은 전자가 어딘가로 슝 하고 움직여 버릴 거라고요. 이거 자체 운동량이 크니까. 그러면 회절광으로부터 이 디텍터가 지금 이 전자가 여기 있네 라고 얘기해도 지금 이 전자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전자의 위치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런데 진동수가 클수록 회전을 많이 해요, 회전을 조금 해요? 진동수가 클수록 바로 이렇게 회전을 조금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회전을 조금 하게 되면 이 디텍터에서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 측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아까 이거는 회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회전을 조금 하는 거예요? 회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디텍터에 포집하는 이 에너지 손속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 측정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잘 안 하니까 이때 측정되는 빛 에너지는 에너지 측정이 상당히 잘 되는 거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매우 딜레마라는 걸 알겠죠? 즉 뭐냐면은 광원의 진동수가 크냐 작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진동수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위치는 잘 측정되는데 에너지는 애매해지고, 진동수를 크게 할수록 에너지는 정확한데 위치가 굉장히 불명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떤 따라서 대상의 위치와 에너지, 그게 그 녀석의 운동량일 수도 있어요. 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매우 수학적인 거예요? 매우 실험적인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하이젠베르그 이전의 물리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딜레마네? 그 딜레마를 하이젠베르그가 수학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 1. 입자적 관점. 두 번째는 뭐겠어요? 파동적 관점. 지울게요. 됐습니다. 네. 2. 파동적 관점. 어떤 웨이브에 대한 물리적 측정. 첫 번째 1. 단일 파형. 아주 예쁜 단일 파형입니다. 아주 예쁜 단일 파형. 자, 여기 줄게요. 자, 이 단일 파형에서 얘는 A라고 쓸까? 그 운동량이 명확합니다.
그 운동량이 어떻게 명확하죠? 그 운동량이 명확하다. 어떻게 명확하죠? 이 운동량이 어떻게 명확하죠? 바로 봐. 이거잖아요. 이 수식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P는 램다분의 H. 바로 아까 얘기했던 E는 HU 램다분의 HC PC. 요걸 계속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파형의 운동량은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단일이잖아. 단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해요? 요걸 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변한다는 얘기, 이게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B 이 파동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이 파동이 어디에 있다라고 전혀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게 돼 있죠. 넘실 파도. 저기 뭐냐면 채린이도 배 타본 적 있어요? 네. 어떤 배? 그냥 요트 같은 요트. 요트는 어디서 타봤어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타서 탔다고요? 오래 타서 기절했다고요? 어렸을 때 탔다고요? 오, 좋습니다. 기억은 어때요? 요트를 탔던 기억은? 배드 그 되게 엄청 출렁거리죠. 그렇죠. 네. 이 배멀미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뭐냐, 준영이도 배 타봤어? 언제? 마카오 갈 때. 홍콩에서? 거기, 맞아. 배로도 갈 수 있지. 오, 마카오는 누구랑 갔어요? 가족끼리? 오, 좋네요. 그때 그 배는 어땠어요? 그 배는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냥 그 앞에 가깝기도 하거니와 그 배 좀 크기가 좀 있을걸? 네. 크기 좀 있을걸.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들 하기 때문에. 좋아. 나는 배를 일주일 타봤거든요. 그때 네. 해군이 네,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먹고 자고 해봤어요. 그럼 이제 배멀미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한 배를 타도 배멀미를 견디는 방법을 알아요. 이게 이제 배를 한 뭐 2, 30분 짧게 타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와서 먹고 자고 하면 이 배멀미라는 게 어떻게 오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스스로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배를 타도 그 배에서 이제 견디는 방법을 아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견디기가. 근데 배멀미 진짜 이거 사람 잡습니다, 이거. 잡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나는 이제 군 교수였으니까 배를 탈 일은 없지만 이제 해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해군 사관생도를 가르쳐야 되는 교수가 배 한 번 안 타봐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함 1급함 지금은 퇴역한 부산함이라고 있었거든요. 동해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부산함에서 실제 타고 그 NLL 근처까지 이렇게 딱 작전 수역까지 가서 그 다른 병들이 이제 그 다른 군인들이 이게 막 그 실제로 임무하는 걸 옆에서 돕기도 하고 견학도 하고 막 있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숙식하고 자고 밥 먹고 막 이렇게 그 뭐냐면 근무 서고 하는 걸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배멀미가 뭔지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배를 오래 타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기억인데 여하튼 근데 이제
그 배가 크면 클수록 배멀미가 좀 덜하죠. 근데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관성이 작으니까 배멀미가 엄청 심해지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일수록 능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큰 배일수록 파도가 쳐도 잘 안 흔들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큰 배여도요, 파도가 이제 1.5m 있잖아요. 파도가 1.5m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인 거예요. 그 배가 완전히 그 뭐냐면은 운동량을 갖고 움직이면 1.5m 올라갔다가 1.5m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군함처럼 무거운 애는 좀 덜 움직이는 거죠. 관성이 작기 때문에. 근데 군함처럼 대한민국 1급함이면 한 10,000톤 조금 안 되는데, 10,000톤 조금 안 되는 배도 1.5m부터는 힘들어요. 1.5m부터는. 그래서 파도 1.5m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1.5m가 조그만 낚싯배 같은 거 타잖아요. 죽어요, 진짜. 생각해봐. 1.5m면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도 계속 잡고 이만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2m 넘어가면 다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함에서도 2m 넘어가면 당직 쓰는 사람만 거기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침대 다 누워 있는 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를 탔는데 파도가 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배멀미를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 무조건 누워야 돼요. 무조건 누워야 돼요. 누우면 배멀미가 확 줄어요. 확 깜짝 놀랄 정도로 줄어요. 누우면. 서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누워서 어떻게 누워야 되느냐? 이게 뱃머리고 뒤잖아요. 그러면 항상 누울 때 이렇게 누우셔야 돼요. 뱃머리 쪽으로 머리를 대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배의 모든 침대는 무조건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는 침대가 이렇게 절대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는 지을 때부터 침대 방향이 무조건 뱃머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우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진짜 힘든 배멀미는 위아래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는 이건 견딜 수가 있는데 더 힘든 멀미는 요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흔들리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롤링이라고 하는데, 롤링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사람이 뱃머리를 향해서 눕는 게 좋아요. 만약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배에서는 항상 뱃머리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누워라. 그러면 확 줄어요. 확 줄어요. 그런 식으로 한 이틀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건, 배를 타는데 파도가 막 쳐요. 그럼 그 파도가 이렇게 균일하게 오는 파도면 얘가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오는 파도는 얘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아내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 웨이브가 어떻게 될 때가 있냐면, 여러 파형의 중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내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교재에 보시면 95페이지에 그림 30인데, 요걸 이제 대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파도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람 불어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연에서 바람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내 맘대로예요? 바람의 방향은 내 맘대로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거대한 지구로 뭐 편서풍 어떻게 돼 있지만, 어떤 로컬한 지역에서 바람이 여기서 올 수도, 여기서 뭐 알게 뭐예요. 그럼 파도도 사실 바다에서 어떻게 뭐냐면은 나한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별의 별 방향에서 파도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우연찮게 바람이 균일해서 일정하게 파도가 오는 건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사실은 바람이 여기서도 불고 뭐 저기서도 불고 뭐 저기서 막 섞여가지고 막 이런 파도 저런 파도 와서 난 내 입장에서 막 섞인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나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파도부터 이런 파도 등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쫙 더해져서 나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P1은 램다 1분의 H, P2는 램다 2분의 H.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가 각 파형의 운동량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놀라웠게도 얘에다가 막 여러 개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내가 예쁘게 그릴 수가 없는 게 요 녀석을 보시다시피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예쁘게 더하기를 시키면 진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무한계 웨이브를 중첩시킬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무한계 웨이브를 중첩시키면 어떤 파형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에서 진동수가 큰 것부터 진동수가 작은 것까지 쫙 더하는데 무한계를 생성해서 더하게 컴퓨터한테 시키면 이런 함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때 이 녀석은 그 위치를 어떻게 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를 쫙 더한 거 아니에요? 얘를 딱 더한 이때의 운동량은 얼마겠어요? 이거 쫙 더했으니까 운동량 얼마겠어요? 이거 쫙 더한 거니까 운동량 얼마겠어요? 바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라고요. 왜 아니죠? 자, 이 운동량 P1, 이 운동량 P2, P1, P2, P3 쫙, 자, 파형을 다 더한 거니까, 파형을 딱 더한 거니까 이 운동량은 P1, P2, P3 쫙 더한 게 아니라고요. 왜? 왜 아니냐면 보강 혹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상쇄. 모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이게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강될지 어떻게 상승될지 다 더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운동량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반면 이렇게 돼버리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를 모르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아는 거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운동량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적 관점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동적 관점에서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해 볼 수 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 설명 방법 기억해요, 알겠죠? 이렇게 논술하라고 문제가 나온 적 있어, 알겠죠? 네, 이렇게 논술하라고. 좋아.
짜잔.